이번 세션 조지프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조지프 캠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분을 사숙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평생의 사부님이나 마찬가지이신 분인데, 물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지만 1987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아까우신 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이분의 강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 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은 여기에서 두 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1년 전쯤인가 제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 텍스트 자체보다는 스토리텔링의 그 이론으로서 이 책을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플롯 이론의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플롯 그러면은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소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의 플롯 이론이 됐다는 건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페이지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했을 때는 스토리텔링의 이론으로서의 이 책을,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강의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지프 캠벨이 원래 의도했던 신화 안에서, 신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강의가 아니고, 신화 밖에서 플롯의 이론으로서 캠벨을 조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에서는 사실 이 캠벨의 책을 정확한 의미에서는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크리스토프 보글러라는 분이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그 책을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캠벨의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캠벨의 그 여정을, 영웅의 여정을 상업적인 버전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의 기반으로서 캠벨의 이론을 다뤘기 때문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거를 오리지널 텍스트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볍게 스토리텔링의 이론으로서 캠벨이 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다룬 이유가 있어요.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해봤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삶의 깊이만큼만 딱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려도 자기가 체험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이해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첫 번째 측면인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지프 캠벨은 이 신화 이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 산다는 측면에서, 이건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측면,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나오는 대홍수 얘기를, 그때 대홍수가 있었고 그게 성서에 남았나 보다, 이렇게 그 성서 밖에서 그 노아의 방주 이론을 보는 거랑 신화 속에서, 성서의 믿음 속에서 그 홍수가 진짜 있었다고 믿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조지프 캠벨의 이 책은 신화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신화 밖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신화 안에서 실제로 이해하는 방법을 다룰 거고,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삶의 깊이만큼만 이 책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인도학이라는 기반을 일단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캠벨의 신화 이론은 누구에 기반하고 있냐면 심리학자 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융.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그 분석 심리학을 창안한 그 심리학자의 이론에 기반해서 캠벨은 자신의 신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왜? 융의 심리학 자체가 인도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반한다 그러면 융 할아버지는 반대하실 거예요. 내가 연구를 했더니 인도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캠벨의 이론이 융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고 융의 심리학은 인도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학을 알아야 되죠. 융 심리학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융은 서양의 사람, 서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서양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시간 끝에 배우시겠지만 원형이나 뭐 이미지나 상징 이게 서양의 것이에요. 우리는 동양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양 집단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우리 동양과는 틀린 그런 상징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더 다가서기가 어렵죠. 우리는 동양 나름의 상징 체계를 갖고 있고 서양은 서양 나름의 상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동양인이 서양인을 이해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서구화 됐다고 해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상징이라든가, 그죠? 기독교 전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00년 전쯤 그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이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해도 카톨릭하고는 별개로 개신교 문화는 또 틀리거든요. 하여간 상징이 틀리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상징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면 무슨 소린가 해요. 제가 이 책을 20대 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난수표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가 인도로 가고 인도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박사 논문에서 이 캠벨의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몇 년의 갭을 두고 이 책을 읽으니까 이해하는 게 확연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이번에 1년 전에 강의를 하고 다시 이번에 책을 폈을 때도 또 이해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제 삶이 조금이라도 깊어졌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하는 깊이도 틀려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어렵기는 해도 이해하시면 이 책은 여러분의 신화를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개인의 신화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분은 히피들의 구루 역할을 하셨어요. 구루가 인도말인데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을 뜻합니다. 구루라는 말이. 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분이 Follow Your Bliss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이게 히피들의 금원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 캠벨 이분은 젊은이들이 자기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굉장히 서운해 하셨는데, 왜냐하면 Follow Your Bliss에서 그 bliss가 지복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복이라는 말을 뭐랄까 쾌락? 아니면 뭐랄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쪽의 그 쾌락으로 히피들이 받아들인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마약에서 얻는 그런 뭐랄까 그런 걸 Follow Your Bliss의 그 블리스로 착각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 3페이지 교재에 오자가 있네요. L이 빠졌네요. 블리스인데 비스가 됐는데요. 이거 교정해 주시고. 어떻게 L자가 빠졌을까요? 이 말을, 그리고 또 제가 워낙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말은 결코 네 마음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캠벨의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기 마음을 따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노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follow your bliss를 그런 뜻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마음이라는 것과 진정한 자기 자신하고 틀립니다. 이번 시간에 아마 그림을 통해 하실 건데,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망, 이게 자기의 희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마음을 따라라. 이 그때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일단 짚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캠벨이라는 분은 비교 신화학자죠. 신화학이라는 말이, 그런 학문이 없었을 때부터 이분은 비교 신화학자셨어요. 신화학이 아직도 이렇게 독립된 학문이 아니고 종교학에 종속돼 있는데, 이분의 생애에서 다른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가족여행을 가가지고 20살 때 유럽 여행을 가족들과 갔다가 돌아오는 선상에서 크리슈 나무루티라는 유명한 인도의 성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고, 20살 젊은 나이니까요. 그래서 몇 년 있다 유럽에 건너가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도 공부하지만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합니다. 산스크리트어가 뭐냐면 한 기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최소한 그 정도부터 인도에서 쓰이던 언어예요. 인도 경전의 언어입니다. 최소한 3,500년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해서 캠벨은 인도 경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석사 전공을 뭘 하셨냐면 중세 문학을 하셨어요. 신화학이랑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중세 문학에서 그 영웅의 공통적인 그런 궤적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인도와의 인연이 뭐냐면 이 인도의 스승을 따라서 우파니샤드나 뭐 라마 크리슈나의 복음 같은 인도 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리히 짐머라는 분이 있거든요. 독일 학자예요. 이분이 유명한 인도학 학자입니다. 독일에. 이분과 우정을 맺고, 이분이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편집한 게 바로 캠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인도의 신화와 예술.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 이 짐머의 책을 편집한 게 캠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캠벨이라는 사람과 인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분의 학문이 융심리학에 기초해 있고, 융심리학 자체가 인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캠벨 자체도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면서 인도학을 공부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할까요?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때문에 엄청난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저는 근데 신화학자로서 그 신의 가면이라는 4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정말 엄청난, 신화학자로서는 진짜 엄청난 책인데, 사실은 이 스타워즈 때문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읽으시기에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쉬워요. 신의 가면보다는. 신의 가면은 아마 신화학자들이나 좀 읽겠죠. 제가 그래서 저의 박사 논문은 신의 가면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도 연구를 했지만, 자, 그래서 비교 신화학자시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영적인 스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아직도 그 캠벨 재단에서 이 세미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개인의 신화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세미나에 참가를 합니다. 학자로서의 위상보다는 구루로서의 위상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학자로서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할 거니까 이 학자로서의 면모보다는 구루로서, 성각자로서의
선지자, 선각자는 좀 그렇고 선지자로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볼 겁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1949년작인데 40대 중반 정도의 작품이죠. 자,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의 엄청난, 사실상 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보면서 스타워즈 각본을 그대로 썼다고 해요. 실제로 그 플롯을 따르고 있고. 그러면 스타워즈의 그런 플롯 이론의 토대가 됐다는 것도 사실은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의 작지 않은 뭐랄까 기여죠. 근데 저는 스타워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스타워즈 보신 분들이 있나요? 스타워즈 시리즈가 에피소드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스타워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이 배경을 우주로 확대를 해도 결국은 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다라는 거. 만약에 이 세션 끝날 때 이 한 인간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를 절실히 아시면은 성공한 거죠. 이번 세션의 목표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신화를 구축하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통해서 나는 어디까지 신화를 구축했나, 요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학술적인 의미보다도 개인의 신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 실제로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의 이 텍스트에 기반해서 코칭을 해요. 개인 코칭 아시죠? 미국에서 개인의 코칭을 합니다. 개인의 삶을 어떻게 가이딩 할 것인가.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 책이 가이드북이 된다니까요. 이 학술적인 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화학, 비교신학의 면모를 보고 싶으시면 신의 가면을 보시고, 내 삶의 의미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은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캠벨의 신화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어떻게 신화를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제가 예방주사를 맞춰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캠벨의 신화학은 일면 영적이고 일면 낭만적인 면이 있어요. 신화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화라는 게 사실은 사악하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3페이지 보시면 신화, 낭만적인 캠벨의 그 견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진짜 신화가 뭔지 일단 예방주사 맞고 시작합시다. 신화는 이데올로기예요. 신화는 집단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건데 대중이 믿기를 바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학자는 신화가 서사 형식의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직접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종, 민족, 또 무슨 문명 이런 얘기하는 그런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단군 신화 다 아시죠? 그럼 단군 신화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군 신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단군의 자손이면 이 단군의 자손이라는 그런 신화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고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조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단일 민족인가요? DNA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뭐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인 그런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건 신화, 말 그대로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이게 이데올로기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인도학의 태동이나 신화학의 태동은 사실은 죄악에서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치 때문에. 나치가 게르만 신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니벨룽의 반지나 뭐 이런 거, 바그너의 음악으로 포장된 그 신화, 이런 걸 어떤 때 썼나요? 나치의 아리안 제국을 선전하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나치가, 히틀러가 순정 아리안 제국, 이 아리안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 유럽인을 얘기해요. 인도하고 유럽의 유목민, 흑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이 전 인도와 그리고 유럽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그 유럽인과 인도인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선주민들도 있었어요. 이런 순정한 아리아 민족을 믿었기 때문에 집시들이나 유대 민족들을 말 그대로 불살라버렸죠. 홀로코스트가 그런 뜻입니다. 불살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듀메질, 제가 3페이지에 듀메질 얘기를 해놨는데, 이 듀메질은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기능 이데올로기라는 걸 주창을 해가지고 인도 유럽이 세 개의 계급으로 돼 있다. 사제, 그리고 왕족, 그러니까 무사계급, 그리고 평민계급. 이렇게 세 계급. 그러니까 나치가 얘기하기로는 지도자, 군인, 노동자 이렇게 3계급. 그래서 파시즘을 뒷받침해요. 신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화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캠벨의 낭만적인 관점을 알기 전에 이 신화의 원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그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요즘 문화사적인 측면으로 풀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인 삶에 이데올로기로서 신화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4페이지 중간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롤랑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드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신화가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는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예를 듭니다. 이게 프랑스 대통령 코티라는 분이 계셨다는데 자기 식사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식탁 위에 맥주병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식탁 위에 맥주병이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왜요? 아니, 대통령은 맥주 마시면 안 되나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프랑스인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포도주가 아니고 맥주를 대통령이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했대요. 프랑스의 그 영혼의 소울 드링크는 포도주인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토템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영혼을 대변하는 그런 음료가 포도주기 때문에 대통령의 식탁 위에 맥주가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개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데올로기죠. 와인 하면 그 우아한, 우리도 와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번진 게 이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 그런 거 아닐까요? 와인 왠지 우아하고 유럽적이고 그죠? 그런 이미지. 저는 근데 이 일상에서 작용하는 그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어디서 보냐면 광고에서 봅니다. 광고는 잘 관찰하면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거를 그런 걸 떠올려줘요.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덜한데 세제 광고나 아니면 조미료 광고 기억나세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 광고에 나오시는 분들이 누가 나오나요? 푸근한 엄마 이미지의 그런 여배우들이 나오죠. 아니 요리를 여성만 하나요? 빨래를 여성만 하나요? 우리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사 일을 하는 건 여성이라는 그 무의식적 믿음을 광고가 보여주고 있죠. 요즘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빨래는 엄마가 하는 거, 요리는 엄마가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그 무의식에 들어있는 그런 거를
광고가 보여줍니다. 여지없이. 이게 바로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소비되는 신화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런 비판 없이 비춰지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그 문화사 측면의 신화의 의미는 뭐냐면, 요즘은 신화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그 원소스 멀티 유즈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의 그 소재를 가지고 게임, 웹소설, 웹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2차 가공물을 만들잖아요. 그 소재로서 신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새로운 서사 시대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뭐 게임 들어가시는 분, 신화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그리고 신화에서 얘기하는 원형,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인물상 이런 거 여전히 우리의 게임, 웹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어디서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상 신화가 오늘날 소비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믹싱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새로운 콘텐츠들의 1차 자료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